진짜 부자 아빠들은 자신의 유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줄 것 같습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나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뭘 남겨둘지 고민하는 방식이 잠시 말문이 막히는군요. 어쨌든 부자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탁, 브랜드 철학, 사람, 경험, 주도권 등등 뭐 이런 걸 7가지나 그것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문득 내가 자식한테 뭘 해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한심한 아버지다 라는 생각과 함께요. 물론 저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한두 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좋은 대학 보내주자. 물론 좋은 대학도 제가 보내주는 건 아니죠. 스스로 가는 거지만 집이라도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였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자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가? 이런 자책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부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란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가르침, 철학, 사람 이런 것들은 자식한테 진짜 남는 유산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 쪽에 대해서는 영상을 잘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돈이 많아서 자랑할 정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라든지 돈 버는 방법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자식에게 남겨주는 7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그대로 그리고 느낀 그대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놀라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7가지는 첫째, 그냥 돈 아닙니다. 신탁으로 넘겨줍니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건 가문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물려주는 것은 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아끼질 않습니다. 다섯째, 실패할 기회를 일부러 주기도 합니다. 여섯째, 유산은 생전에 천천히 나눠서 줍니다. 7번째, 진짜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진짜 부자들은 신탁으로 자산을 넘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줄 때는 사망 후에 상속이라는 형식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신탁이라는, 그러니까 트러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조건을 걸고 시기별로 조금씩 넘기더라고요. 어떻게 넘기냐면요, 신탁 계약을 먼저 만들어요. 이것은 변호사나 금융기관하고 상의해서 작성하는데요,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 세세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30살이 되면 5억, 35이 되면 10억, 결혼하면 추가로 5억,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돈을 신탁 계좌에 넣습니다. 부모 자산 중 일부를 신탁 계좌에 넣고 관리는 금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그냥 쓰고 싶다고 막 못 꺼냈습니다. 다음에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혹은 창업 준비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죠. 조건이 맞으면 신탁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자만 받게 하거나 일부만 쓰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탁의 장점은요, 자식이 아직 미숙하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혹은 이혼 채무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신탁을 자산 방패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탁을 활용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2, 3세로 승계가 진행되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조용히 이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산 상속도 있었지만 일부는 신탁 형태로 관리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상속세 문제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삼성생명 지분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주지 않고 지분을 관리하는 우회적 기법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금도 조절하고 안정적으로 지분을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한 킴벌리에서도 있었어요. 유일한 박사가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자산을 사회에 신탁 형태로 넘겨버렸죠. 재산은 사회의 것이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한양행은 투명 경영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냥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실력을 갖췄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주는 것, 그게 진짜 부자들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물론 세금은 다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까지 언급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좀 많이 틀립니다. 누구 명의로 맡기느냐, 생전에 했느냐, 죽은 다음에 했느냐, 금전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이 많이 틀립니다. 다음에 적절한 계기가 생기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자식에게 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의 뜻, 그리고 그걸 실현할 권한입니다. 어떤 부자들은 그냥 자산만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자기 자식에게 심어줍니다. 그걸 실현할 운영권, 집정권, 다시 말하면 경영 철학과 지분의 설계권을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가족회사나 자산운용법인을 만들면서 이사원 구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 이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참여하고 이익 배분보다는 가문 철학 유지, 사업 방향성 같은 걸 중시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지분을 가진다고 아무나 결정 못하게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은 있어도 권한은 제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지분을 나눠줘도 집정권은 따로 줍니다. 지분은 곧 통제권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분은 줄 수 있지만 방향은 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소유권 일부를 줍니다. 곧 지분 일부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경영권, 통제권, 의결권은 별도 조항으로 설정을 합니다. 특히나 신탁, 가족 헌장, 정관 등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으로만 회사나 재산을 써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다시 삼성 예를 들게 되었는데요. 삼성은 지분 상속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이 어떤 철학으로 움직였는가 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술로 승부하는 회사라는 철학을 남겼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할 때도 단순히 지분만 받은 게 아니라 삼성 DNA 자체를 운영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 사회이사 비중 조정, 그리고 지주이사 구조 전환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 철학과 집정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였는데요. LG는 아주 전형적인 가문이 운영하는 브랜드 모델입니다. 정도 경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LG는 오너가 바뀌어도 가문의 철학이 안 바뀝니다. 구 본모의장이 구 강모의장에게 넘길 때도 단순히 지분 상속이 아니라 이렇게 경영하라. 이게 LG다라는 것을 LG 가문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통해서 전수했습니다. 더군다나 LG는 친척 간의 지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사촌 간이죠. 사촌 간의 지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사 체계와 의결권 분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도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아버지 함태호 명예회장은 평소 정직한 식품을 강조했고 회사의 철학은 착한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에도 단순하게 지분이나 경영권만 넘기지 않고 왜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문의 뜻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착한 오뚜기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사실 가문 철학이 마케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가문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결정권 또는 운영권을 집정화시키는 겁니다. 지분은 물리적인 소유권, 그러나 방향 설정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원들은 가문이 정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분은 줄 수 있지만 권한은 가르쳐야 돼요.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뜻은 지켜야 돼요. 부자는 자신보다 철학과 집정권을 더 무겁게 여기는 법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시다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들이 진짜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느리고 어렵게 쌓은 것이라서 아무에게나 줄 수도 없고 아무나 받아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부자들의 인맥은 그냥 전화번호가 아니라 신뢰자산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네트워크는 단순히 명함 돌린 사람 목록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거래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생긴 신뢰자산입니다. 진짜 부자 아버지는 고객, 투자자, 업계 언론들과 함께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앞으로 나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억짜리 신뢰의 다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몽준 아들이 정기선인데요. 이 사람이 현대중공업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회장급 인사들, 은행 고위 임원들, 해외 조선 고객들에게 정몽준 전 회장이 직접 인사시켰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앞으로 같이 일하셔야죠. 이 한마디면요, 그 자식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상대방은 신뢰의 유산을 보고 일합니다. 네트워크와 함께 따라오는 게 가문의 명예예요. 어떤 집안은 정치 가문, 어떤 집안은 경영 가문, 또 어떤 집안은 법조계 가문으로 인식됩니다. 이 명예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망신시키면 안 되는 무형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잣집 자식들은요, 친구관계, SNS 이런 만남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부모가 물려준 신용과 품격을 이어받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건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요. 아니면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식을 완벽하게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해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부자 자녀들이 기업에 들어오거나 창업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작게 실패하게 하고 왜 실패했는지 리포트를 직접 쓰게 하고 실패한 뒤에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 경영 수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 훈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부터 삼성전자 부사장 한 게 아닌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라는 곳에서 사원으로 입문했습니다. 여기에서 합병, 매각,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경험하면서 무수한 보고서와 실무를 쌓았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전자로 들어가서 진짜 일할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지분과 권한을 넘겨받은 겁니다. 부자들은 자식이 실패하면 한 번쯤 회사를 떠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외부 MBA나 창업 경험, 해외 연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겪게 만들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실수 이제 알겠지 하고 조금 더 큰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설 수 있는 무대다. 한번 넘어져도 된다. 대신 그것을 배워만 한다. 그들은 자식에게 단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웁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주제인데요. 6번째는 부자들은 유산을 천천히 나누어주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유산을 한 번에 몽땅 주질 않습니다. 딱 보면 그냥 줄 게 많아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걸 주기 위해서 천천히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되면 자식이 그 돈의 무게를 스스로 못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부터 경험을 통해 배우게끔 유산을 조금씩 흘려줍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아들한테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실전 교육을 고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켰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보게 하고 또 어떤 날은 자신이 투자했던 회사의 실패 사례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자식이 돈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을 스스로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슬슬 신탁으로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유산을 나눠줄 때도 돈 자체보다 그 돈이 줄 수 있는 훈련, 철학, 선택권을 먼저 안겨주려고 합니다. 참으로 현명하죠. 보통의 아버지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곧바로 지분을 넘기거나 큰 돈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창업한 회사가 어떤 철학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결정을 왜 했는지를 오래 곁에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켜본 후에야 일부 지분을 네가 이 철학을 지켜낼 수 있겠다 싶을 때 넘겼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조금씩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산을 천천히 나누면 자식도 그 안에서 실수도 해보고 성장도 해보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은 유산을 나눌 때도 결코 성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줄 수 있지만 책임은 키워줘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자들이 자기 자식한테 해주는 가장 비싼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삶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 실패해도 괜찮은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얼른 직장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때부터 네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꼭 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은 2, 3년은 충분히 해보라고요. 대신 그 시간 동안 책임감 있는 태도로 결과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재용 삼성 회장도 젊은 시절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을 돌면서 글로벌 경영 수업을 수년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배낭 여행이 아니고 시간을 일부러 들여서 진짜 사람, 산업, 철학을 보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즉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빨리 성공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실패해봐라. 제대로 고민해봐라. 그렇게 시간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언제든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기 전에 실패할 기회, 고민할 기회, 무모하게 시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걸 선물해 주는 것. 그게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진짜 시간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하고 보내는 시간을 진짜로 아낍니다. 놀러가도 단순히 놀러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가문에 대한 철학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그게 결국 아이한테는 평생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매일 돈에 쫓기고 있는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해주는 유산에 대해서 어렴풋이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자신도 나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유산을 넘겨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의 자식에게도 이런 유산을 넘겨주질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7가지 부자들의 유산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3, 4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요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